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EU,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라는 소식 아침부터 뜨겁습니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 기준에 미흡하다라는 게 EU인데요. 정부는 문제될 것 없다라면서 강한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EU와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 서신을 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꼼꼼히 들여다보면 경제 활성화, 특히 해외기업 유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게 무슨 내용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기준금리 인상 전에도 이미 은행들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금리 인상 선반영했죠. 시중금리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예금금리는 도대체 왜 안 오르냐 이런 볼멘소리 많았습니다. 드디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금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넘는 쏠쏠한 예적금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정작 기대되는 은행 실적과 달리 개인들은 혜택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금리가 따라 올랐기 때문이죠. 금융소비자단체 전문가와 함께 따져봅니다. 오늘 경제수사대에서는 가짜 앱 등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금융사기 사례 전파와 예방법 알아봅니다. 2017년 12월 6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17개 역외 17개 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이유는 각국이 이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제적 기준들을 맞추는 데 실패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외국인 투자 지역과 경제 자유 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 주는 건데요. 이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큰 문제 될 것 없다라는 경제부총리의 발언도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 그간 우리가 알고 있던 조세회피처 얘기랑 어떻게 다른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기사 제목만 보고는 놀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유럽연합이 네. 17개 나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올렸는데 어떤 겁니까? 이 17개 국가를 지금 조세회피처로 선정했는데요. 이 조세회피처라는 데가 자기네들이 볼 때 이제 자기네들이 적용하고 있는 그 세율 법인세율보다 네. 한참 낮거나 낮으면서 이제 그 정보가 이게 정보 교환이 잘 안 되는 지역들 이런 지역을 조세회피적으로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17개 국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잘 못 듣는 나라들입니다. 네. 이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뭐 그 중에 그나마 들어본 나라들이 감, 마카오, 몽골, 뭐 파나마, 티니지, 네. 예, 아랍에미레이트 이 정도죠. 네. 자, 이런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이름을 나란히 올린 것도 조금 당황스러운데 네, 배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EU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린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 그 텍스 헤이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올라간 게 네. 기존 OECD 기준하고 EU 기준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크게 다른 게 확연하게 다른 것이 OECD 쪽에서는 제조업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마산이나 익산에 그 자유무역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 근데 이 지역이 뭐 지금 현재 최근에 생긴 게 아니고 네. 예전부터 생긴 거였는데 네. 이 지역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건데요. 네네. 이런 이해가 이제 그쪽에 설득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쪽에서 내용을 잘 모른다. 오늘 그래서 사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게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심각하게 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EU 기준하고 OECD 기준하고 다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조업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은 OECD 지금 EU에서 제조업을 포함시킨 것이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는 지금 조세 주권 침해한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 그 소득세 우리가 지금 현재 수출 자유 지역에서 네. 외국 기업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한 것은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최근에 와서 불거진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EU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있는 와중에 우리 정부에서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신문지상을 거쳐서 한번 그 읽은 거로는 네네. 이런 어떤 그 경과 과정이
이런 제도가 실제 우리가 말하는 EU에서 말하는 유해성이 있는 건지 여부를 네네. 한번 검토해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중간이었는데 네. 2018년까지 거기에 대해서 뭐 없애거나 폐지하거나 개정하겠다는 말을 안 했다고 해서 아마 리스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런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요. 예, 그렇죠. 예. 제가 또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가 저희가 이 세무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의 조세 시스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조세 행정 불투명하다라고 이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조세 행정이 불투명하다고 말한 것은 한국의 그 세법 자체에 대한 불투명이 아니라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EU가 예를 들어서 유해성이 있는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쪽에다가 이제 요청한 거에 대해서 네. 우리는 그걸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하자고 하는 이런 가정을 네. 우리 쪽에서 컨펌을 안 해줬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네. 지금 최근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똑같은 유해성 제도가 있더라도 네네. 지금 그레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47개국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그레이 리스트에 올라 있는 47개국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걸 밝힌 상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안 밝혀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애매하다. 그걸 불투명하게 본 것 같습니다. 예, 애매하다. 왜 그러나? 라는데 결론 내기 전에 이제 저쪽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 조세 피처 논란이 참 뜨거웠던 게 한 1, 2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정말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의 페이퍼 컴퍼니 논란. 당장 그런 건가 싶어서 국민들이 지금 놀란 상황인데, 자, 정부는 걱정 없다, 이런 그래서 얘기고. 버진 아일랜드가 빠진 것은 자기네들은 뭐 2018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밝힌 상태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예, 참 허술하네요. 네. 좀 황당합니다. 예, 참, 국내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조세회 피처라고 떠올렸을 때 대표적인 곳은 이 명백하게 입장이나 혹은 어떻게 하겠다를 밝혔다는 이유로 빠졌다라는 거 지금 오문선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자, 뭐 걱정 없다고는 하는데 일단 EU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법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선정이 법과 연결되어 있어서 개발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제재 같은 것들도 가능하다. 개발 지원금 못 받거나 제재도 가능하다.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은 이제 그 국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상이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아마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제재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개발 지원금이나. 네. 또는 이제 금융 제재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제가 예측하기는 아마 이 문제가 아마 조속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네. 이런 문제가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뭐 피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언뜻 보면 교수님 뭐 빨리 결론 내기는 어렵지만 약간 해프닝으로 봐야 되겠네요. 해프닝성이 있죠, 지금. 예.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빠지고 한국은 들어갔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 당국이 뭐 서신은 보냈고요. 이 서면으로 의사도 밝혔지만은 어떤 대응들을 좀 해야 됩니까? 먼저 빨리 교수님 지적하신 그런 입장들과 여러 가지를 밝혀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에 지금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라고 좀 보이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우리가 지금 절대적인 이게 실은 조세 피난처라고 하는 게 상대적 개념이긴 합니다. 네. 조세 피난처가 세율이 높은 나라가 자기보다 더 낮은 나라가 있으면 거기도 조세 피난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석은 있지만 네네. 우리나라를 조세 피난처라고 이렇게 분류한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다른 거에 대한 뭐 대응보다는 EU와의 같은 관계에서 네. 우리 상황을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그 수출 자유지역이라는 데가 이런 지역이고 네. 이게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서로의 어떤 의사소통을 좀 더 하는 것이 우리 쪽의 대응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 그 맥락과 의미를 설득시키고 그쪽에서도 오해를 푸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거 외에 교수님 이제 좀 본격적인 이 조세 회피 문제가 많이 불거지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도 네네. 여러 가지 자금 추적에서 등장하는데 네. 자, 이 세금 탈루 문제 결국은 기업으로서는 이 세금의 비용마저도 좀 아껴서 이제 이익 추구를 하겠다 이런 의미긴 한데 계속 네. 발생하는 건 결국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국제조세 분야에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네. 그 자기네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엔티티를 어느 국가에 두느냐 하는 자기들의 의사결정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법인세율이 다 틀리다 보니까 네네. 자기네들이 어느 국가에다 그 자기네들이 자회사를 설치해서 자기들이 어떤 세금을 어떻게 적게 낼 건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죠. 네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다른 그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이제 피해를 봐. 네. 여기에 대한 공동 대응 문제가 최근에 있어서의 OECD의 BEPS 프로젝트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일어난 그 나름대로의 그 경향이죠. 그래서 네. 이걸 이제 공동 대응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지만, 네네. 그러한 것들이 실제 우리가 각국의 가세관청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응을 해서 같이 이제 공동 대응하자고 하는 게 최근에 일어난 OECD의 BEPS 프로젝트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라든지 여러 이 국내에서 이제 사회 이슈가 됐던 부분 말고요. 싱가포르나 네. 뭐 홍콩 등 비롯해서 과거에 좀 특정 뭐랄까요 업종에 대한 유치를 글로벌 본부 유치를 위해서 좀 세제 혜택을 주는 데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보면 다 정상 범주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약간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롭게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것도 국제조세 분야에서 각 국가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어떤 국가에서는 외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되고 네. 외국 자본이 적기 때문에 외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외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국가에 대해서 야, 니네들 자꾸 혜택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 국가로서는 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각 국가의 상황이 다 다른데요. 네네. 그 상황이 다르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아주 지금 말하는 텍스 헤이븐이라고 하는 아주 그 저세율의 국가나 네네. 아예 텍스가 프리하거나 텍스가 없거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다른 정상적인 국가들에 주는 피해는 그 실은 막대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공동 대응을 하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유수출 지역이 70년대 초에 생긴 거거든요. 그럼요. 네. 우리가 한참 어려울 때 네. 실은 어떤 수출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겼던 그런 것들인데 이 문제가 뭐 각 국가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현재 유해성 검토하는 별개로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또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좀 그나마 잘 살게 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국가들은 뭐 세금 문제를 떠나서 자기들은 외자 유치를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황이 다 다른 것이죠. 예, 뭐 칼로 자르듯이 네. 선악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IT 기업들 세금 문제, 이른바 뭐 구글세라든지 복잡한데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일단 교수님 결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그럼 우리나라 조세회피처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하실 텐데 어떻게 좀 정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제 결론은 우리나라는 조세회피처는 아닙니다. 네. 조세회피처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조세피처의 블랙리스트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유예성 제도, 네네. 그 유예성 제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나름대로의 EU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OECD와의 다른 기준, 네. 다른 기준에 우리가 이제 맞지 않았는데, 네. 그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EU와의 어떤 소통 과정에서 네. 문제가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네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뭐 조세피처다,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 외에 뭐 구글세나 여러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오문성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을 향해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는 시간이고요. 문자 메시지로 의견 다양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YTN 라디오 주파수가 94.5MHz입니다. 0945번,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조세회피처입니다. 얼마 전에 이 탐사보도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조세회피처, 조세피난처라고 했는데요. 사실 피난이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다. 오히려 회피한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조세회피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거나 부과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나 국가에 법인을 설립해서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번 돈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의 비율을 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율이 낮으면 덜 내게 됩니다. 세율이 10%라고 한다면 번 돈이 100원이면 10원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아주 낮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에 막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바하마, 버뮤다, 카이맨 제도 이런 곳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낯선 땅인데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조세회피처들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 회사를 설립했고요. 돈 세탁할 때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쓴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또 취재,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한 저희 인터뷰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정도 세금 혜택을 주는 것과 이 조세 피난처로서 말 그대로 텍스 헤븐이 되는 건 다른 문제겠죠. 여러 가지 IT 기업들의 국경 없는 활동과 이익, 거기에 대한 세금 문제도 사실 뜨겁습니다. 구글, 네이버 이런 갈등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세금 문제 이제 국경을 넘어서까지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조세 회피처, 여러분들은 이 조세 회피처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조세 회피처 얘기하면서 그간 어떤 노력을 안 했길래 이렇게 국제사회 소통이 안 되나요? 3518님 벌써 의견 주셨는데요. 또 조세 회피처에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죠. 이 종이로만 세워진 회사인데요. 전혀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회사들입니다. 비난받을 부분들도 있는 것 같네요.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7분 6초, 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입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은 3.1% 내놨네요. 네, 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와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1%와 2.9%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는 0.5%포인트, 내년은 0.4%포인트 높여 잡은 건데요. 정부 예상치와 비교하면 올해는 조금 더 높고 내년에는 조금 더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전망대로면 우리 경제는 2014년 3.3% 이후에 3년 만에 3%대 성장에 복귀한 뒤에 1년 만에 다시 좀 2%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이게 좀 장기적이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회복세가. 네,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빠르게 늘면서 성장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성장이 제로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최근의 경기 회복이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이 고용을 비롯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투자도 주춤하고 있어서 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위험 요인 또 취약점 등이 더해지면 내년에 좀 지속 성장이 어렵다,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좀 평가를 내놓은 겁니다. 네, 올해만에 반짝 성장인가 걱정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려했다고요? 네, 경제 회복세가 좀 주춤할 수 있으니까 통화정책은 당분간 이 완화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의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나 경기 지표로 판단했을 때 이른 판단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미국의 금리 인상 또 가계부채 등의 요인을 좀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금리를 올린 건데 어느 쪽에 생각이 맞는지는 좀 내년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금리 관련된 소식 두 번째 인터뷰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0.3%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 역시 이 분야도 양극화가 심하네요. 네,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지난해 전체 영리법인 기업이 62만 7천 개쯤 되는데 기업수 기준으로 전체 0.3%에 불과한 대기업들이 전체 매출의 48.2%, 또 영업이익은 5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기업수로는 99%에 달하면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매출은 37%, 영업이익은 28%에 그쳤고요. 전체 기업수의 0.6% 정도인 중견기업이 매출의 14%, 영업이익의 15%를 가져갔습니다. 2015년에도 0.4%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6%를 가져갔는데 이런 구조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그 영업이익을 산업별로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11조 6,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85.7%가 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이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5%로 올랐습니다. 건설업이 58.9% 늘면서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는데 건설업 영업이익 비중은 5.8%에서 7.8%로 올랐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역시 가장 높았는데요.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6% 넓게 늘면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자 요즘 비트코인 때문에 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논란 뜨겁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라고 부르고 있고 또 YTN 라디오는 암호화폐라고 지정하고 있는데 또 가상화폐라고 쓴 언론사도 많은데요. 네. 이거 좀 자율 규제안이 나왔나 봐요? 네, 빗썸과 코빗, 코인원 같은 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체 30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블록체인 협회 준비위원회라가 있는데 네네. 여기서 좀 자율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내년부터 이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사전에 지정한 투자자 본인 명의의 지정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한 건데요. 아, 네. 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고 팔려면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부여한 이 가상 계좌로 돈을 일단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 가상 계좌로 들어오는 돈의 출처를 좀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본인 명의의 계좌 하나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의 입출구를 확실하게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 역시 돈 세탁 막으려는 목적인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구조는 이 가상화폐 매매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범죄 집단이 가상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범죄 수익금을 가상 계좌로 입금을 해서 가상화폐를 사고 이 가상화폐를 외화로 환전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범죄 수익금을 좀 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협회는 이런 구조의 돈 세탁을 좀 막기 위해서 은행과 협조를 해서 이 투자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한 곳만 입출금 계좌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좀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또 회원 가입 단계에서도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이용 단계에 따라서 영상통화 같은 이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율규제안 내놨는데 사실 정부는 아직까지 좀 강력한 규제안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봤더니 4년 만에 2배나 늘었네요. 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가진 기업은 275개사로 2013년 말보다 53개사, 24%가 늘었습니다. 10%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도 84개사였는데 4년 전 42개사와 비교하면 2배로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운용자산만 600조 원에 달하는 큰 손인데요. 네. 연기금이 개별 종목에 10% 이상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른바 10% 룰이 2013년에 좀 완화가 되면서 네. 우량 기업의 지분을 계속 좀 늘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사제도 변화에 대해서 노동이사제에서 찬성을 한 것 때문에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네. 기업 감시도 본격화한다고요,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이 이제 대주주로서 기업의 잘못된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좀 그만큼 좀 강화를 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 국민연금은 최근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기업 감시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좀 분명히 했습니다. 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객이 맡긴 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주주권 행사 지침을 말하는데요. 네. BNK 금융지주나 NC소프트, 포스코, KT, 네이버 등은 이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어서 앞으로 이제 주요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김이 더 좀 세질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노후 자금을 맡고 있는 국민연금 일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자, 서울 인구 이제 1000만이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연속으로 줄고 있네요. 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서울 전체 인구가 1020만 명으로 전년보다 9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간신히 1000만 명을 넘었는데 2010년 1057만 명 이후에 6년째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인구는 물론 좀 세대수도 줄고 있는데요. 서울의 세대수는 전년보다 109세대 감소한 419만 세대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세대원은 2.37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인구 감소로 좀 인구 밀도도 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네. 1km제곱미터당 인구가 16,000명으로 1987년 이후에 30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에 좀 평균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2014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접어들더니 작년에는 41.1세까지 좀 높아졌습니다. 결국 집값 비싸서 젊은 층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예,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국민연금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이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이 좀 계속 늘고 그러면서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연금 사회주의라는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 큰 손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금리 인상됐습니다. 0.25% 올라서 1.5%가 기준금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인상의 분위기를 많이 선반영했습니다. 이 시중금리가 꽤 올라갔다라는 보도 또 저희도 인터뷰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금금리는 여전히 낮습니다. 올라도 아주 천천히 올라서 불만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바로 은행의 이익이 되는데요. 덕분에 은행은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고 나서 예금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보다 낮았던 예금금리, 이게 오르면서 좀 기대를 갖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가파르게 오른 대출금리 때문에 어차피 더 힘들어졌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옳고 또 어떤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될까요? 이것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준금리 이후로, 이 기준금리 인상 이후로 예금금리 인상 소식들이 오늘 많이 보도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간 뭐 예금금리가 워낙 낮아서 물가보다 낮다 이랬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최근 이제 5대 시중은행들이요. 기준금리 인상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올렸는데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보면 0.25% 오른 상황인데 네. 은행들은 최고 3%, 0.3%까지 올렸거든요. 네. 이런 점은 뭐 그동안 대출금리 인상 대비해서 예금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비판을 네. 의식해서 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네네.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상대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예상보다 크게 인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은행별로도 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이제 뭐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금을 0.3%까지 올렸고요. 네. 또 이제 국민은행도 일부 예금에 대해서 0.3%까지 올릴 정도로 크게 금리를 올린 것이 대부분의 예상을 좀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기준금리 인상폭보다는 0.05% 정도 올라간 최대 예금 금리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네. 예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융시장이나 금융소비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좀 부동자금을 끌어모으겠다 이런 의도로도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금 금리라고 하면 이제 예금 가입자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는데요. 그렇지만 예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은행들의 어떤 자금 조달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은행들이 대출 금리의 기준인 코픽스 금리는 네네. 은행들이 지급하는 예금 금리 전체의 총 평균 금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금리가 대출 금리의 기준 금리가 되고 네. 여기에 이제 가상 금리가 추가돼서 최종 대출 금리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네네. 아직은 예금 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즉각 반영이 안 되지만은 이달 말부터 혹은 본격적으로 대출금리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다음 달 새해 1월부터는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또 하나는 이제 1,400조에 해당하는 가계부채의 그 경우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 2조 5천억 정도의 내외의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점은 이제 가계 소비를 위축시킨다든지 어떤 가계 경제를 다소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예금 금리 인상이 결국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도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사실 네네. 내수 경기 진작 이런 얘기하면서 돈이 좀 풀리길 바라는데 이게 좀 엇박자가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금 금리가 오르면 일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금 가입자들은 유리한 반면에 네. 어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 전체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어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자금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실 원칙적으로 정부나 은행이 좀 뭐랄까요, 자금을 끌어모으는 거는 좀 시장을 냉각 안정시키는 방식인데 좀 예, 다른 차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출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네. 이 과거에도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 이 예대금리 차에서 사실 은행들이 많은 실적을 올렸다 이런 비판들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금리 인상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예대금리 차 상황.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3분기 9월까지 올해 은행들의 실적은 사상 최대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작년 9월부터
대출 금리를 선반영 인상해 온 것이 실질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예대 금리 차가 커지고 또 한편으로는 대출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은행들이 수익을 크게 증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금리가 오르면 예금 대출 같이 오르긴 하는데 결국은 좀 속도와 차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결국은 뭐 원가 차원에서 또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소비자 부담 부분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가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가격, 즉 금리가 오르면 어떤 경우에도 은행으로서는 그 환경이 좋게 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은행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수익 기반인 대출 이자의 경우에, 이율 경우에 금리 인상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인데 예금 금리는 가능한 한 어떻게 보면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네. 또 그거보다는 적게 올리면서 어느 때보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점에서는 이제 향후에 금리 인상이 지속될수록 상대적으로 네. 은행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금리 오를수록 은행은 웃고 이 소비자들은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너무 은행을 뭐 무조건 싸잡아 네. 비판하는 걸로 오해받을까 봐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 네. 뭐 은행은 예대금리 차를 통해서 이익 추구하는 게 당연한 뭐 기업이자 또 금융기관인데 네. 너무 비판적인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좀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너무 비판하는 건지 혹은 좀 그런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건지 좀 판단 기준이 애매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도 이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네.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만 이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어떤 뭐 대출 금리도 올린다면 또 예금자의 어떤 수익도 올려줘서 국민 전반의 어떤 그 뭐랄까요 좀 부자 만들기에 네. 어떤 그런 거에 좀 더 이제 관심을 제고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시장이나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요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나홀로 호황일 때 국민들이 은행을 보는 시각은 어떨지 은행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눠본 얘기였고요. 가계부채 때문에 사실 또 가계부채와 이 원달러의 관계 때문에 정부라든지 전문가들은 금리 안 올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부작용 걱정이 큽니다. 이 이자 부담도 몇 조 단위로 커지고 있는데 부작용 대책은 딱히 안 들어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이 2년 동안 기준금리를 4번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고 내려 상황에서 이제 1.25%가 이제 같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어떤 뭐 인상의 압박 요인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가계부채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향후에도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금리의 인상 추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인상할 수밖에 없고 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네. 국내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제 개인과 기업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준비가 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중요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이 네. 주요한 정책 목적보다 부작용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취약계층은 좀 별도의 트랙으로 봐야 된다. 지금 네. 금리의 변동세와는 좀 따로 떼어놓고 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시장의 모든 금리를 대부분 인상시키는 그 요인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다만 더 특히 이제 이자 부담을 느끼는 계층인 경우에 특히 네. 타격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런 점에서는 이제 1,400조의 일부 가계부채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전년보다 이자 부담이 10% 혹은 20% 정도 이자 비용이 더 지출해야 된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기업 대출자의 경우에는 어려운 기업들의 어떤 이자 부담이나 자금 조달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기업의 부실이 좀 더 가속화되고 또 실업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소득, 저신용자 아니면 뭐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것이 이제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특히 이제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위험을 느끼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전적인 그 어떤 유예 방법 이런 그 대책들이 은행과 정책 당국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 똑같은 파도를 맞을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부분들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뭐 대표님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예금은 짧게 해서 이렇게 좀 이익 추구를 해라, 몇 달 단위로 하라, 뭐 대출 긴 건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얘기하는데 사실 단순한 얘기 같지만 또 꼼꼼히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점 좀 유의해서 이 금리 상황 대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 대부분 대출자들은 대출 이자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출을 잘 상환할 것인지 아니면 대출 이자를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나 어떤 시나리오가 좀 필요하고요.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어떤 뭐 단기적인 경우에는 뭐 변동금리 대출로, 장기인 경우에는 고정금리 대출로, 또한 대출을 갈아타기로 가능하다면 갈아타기를 해서 어떤 부분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새로운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투자의 경우에도 이자로 어떤 투자를 하는 경우에 과거보다는 어떤 손실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어떤 투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매주 수요일 금융범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드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시간은 꼭 챙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사대.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흠 선임조사역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돈 필요하신 분들 많고 금리 올라가니까 이 대출 관심이 높은데 대출 관련 사기가 계속 많은 것 같은데요. 소비자 경보가 주의해서 경고로 격상됐다고요?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나 경찰 등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 많았는데 작년부터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의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 추이를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87억 원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112억, 그리고 2017년도에는 133억 원으로 그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금액 보시면 크게 133억 원 이러니까 안 와닿겠지만 개개인의 아주 소중한 돈들도 있거든요. 억울하고 정말 소중한 돈들인데 저희도 여러 번 얘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어요. 이유는 뭔가요? 네, 그 보이스피싱 범죄 형태가 과거에 그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최근에는 건당 피해 규모가 큰 대출 빙자형으로 전환되면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인지하는 데 수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 구제에도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교묘해지고 현재 상황을 잘 악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좀 특징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2017년 중에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TV 광고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캐피탈사나 상호저축은행 등의 제2금융권 회사를 주로 사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햇살론 같은 정부 정책 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햇살저축은행 등의 가짜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계약 이전 등으로 현재는 실제하지 않는 그렇지만 또 금융 소비자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제1저축은행이나 대우캐피탈 또는 시티캐피탈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서민들을 상대로 힘없고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한다라는 점에서 더 분노를 자아내게 되는데 좀 사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최근에 특히 증가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가짜 금융회사 앱을 설치하게 하는 일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사기범들은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또는 은행 등을 사칭해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네. 문자 메시지라던가 카카오톡 등을 발동을 해서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메시지에는 인터넷 URL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피해자가 이걸 클릭하면 겉으로는 금융회사 앱으로 보이지만 실제 기능은 발신전화 가로치기 기능을 가진 앱을 설치하게 됩니다. 네. 피해자가 이 앱을 설치한 후에 사기범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라던가 아니면은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게 되면 네. 이 전화가 전부 다 사기범에게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피해자는 이게 실제로 대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안내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들은 이게 진짜로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사기범들은 이후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예탁금을 받게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게 되고, 피해자들은 이를 사기범이 안내하는 대로 대포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되면은 사기범은 이를 가로채고 잠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자, 애매한 전화 오시면은 1332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시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앱을 깔고 그 전화를 가로채면 정말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게 속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본인이 잘 모르는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네. 일단 응하지 않는 게 좋고요. 네.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 같은 걸 활용해서 상대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또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스팸 차단 앱인 T전화나 후후, 또 후스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화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는 경우에는 일단 전화를 끊고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자, 이거 앞서 말씀하셨던 가로채기 전화,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들이라도 일단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런, 인터넷 주소라든가 애플리케이션 같은 걸 설치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게 좋고, 네. 스스로 자기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보안 점검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사기범이 이렇게 사용한 인터넷 주소들 검경이 조회해 봐도요, 해외에 있고 이게 잡기 어렵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족들이 스스로 예방하는 게 계속 중요하다라고 지금 김음 선임조사위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 전화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알려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발신 전화 같은 경우에는 변작을 통해서 금감원이라던가 금융회사 전화번호로 허위로 표시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악성 코드 감염 우려가 없는 유선 전화를 이용해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전화가 옵니다. 어느 캐피탈 무슨 저축은행인데 지금 돈 필요하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걸 누르면 앱이 설치가 되고요. 그 전화로 금감원에 전화 걸면 금감원인 척하는 범인들에게 전화가 갑니다. 지금 이게 상황인데 이런 예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다시 한번 확인 전화를 일반 유선 전화로 걸었을 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들한테 유선 전화나 다른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꼭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스마트폰 좀 어르신들은 어렵기도 하고요. 또 젊은 층은 상대로 좀 잘 쓰는 편인데 이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지 않게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은 설정 기능에서 알 수 없는 소스를 통한 앱 설치는 허용하지 않도록 먼저 설정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설정, 보안, 휴대폰 관리, 알 수 없는 소스는 허용하지 않음, 이런 설정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시고 또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은 좀 도와주셔서 이렇게 설정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도 꼭 자주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자, 금융 사기 계속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흠 선임조사위원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9955님은요. 보이스피싱 전화 와서 금감원 112에 신고했더니 범인 잡기 힘들다고 심드렁하게 대꾸하고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더 상급기관에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그 녹음 자료 같은 거 갖고 계시면 더 좋고요.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좀 정보가 될 만한 거를 안내하면 또 검거라든지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817님. YTN과 함께하면, YTN 라디오와 함께하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입니다. 내일도 최고의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